아, 오랜만에 화요일 수업하네요. 오늘 근데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좀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는 조금 짧죠? 오늘 어렵지 않을 거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뭐지? 그 막 세계 대학 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국내에서는 뭐 신문사에서 하고 뭐 세계에서 대학 평가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동국대학교 이번에 랭킹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본부에서 신임 교원들을 호출하더라고요. 불러다가 혼내려고 하나 봐요.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순위가. 그래서 거기 본부에서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수업 좀 빨리 마치고 거기를 가봐야 돼서 오늘은 금방 끝낼게요. 네, 그렇고 뭐 다들 지난주 수업 다 잘 들으셨어요? 근데 요새 이 클래스 보면은 좀 강의 자료 같은 거 조회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어, 아마 시험 기간 돼야 좀 빡세게 다시 공부를 하겠죠? 네. 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좀 뒷심이 약하거든요. 옛날에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맨날 시험 기간, 시험 치면은, 왜 그때는 뭐 3일, 4일 정해놓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꼭 마지막 날 과목을 항상 망치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막 놀고 싶은 생각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아 강의도 슬슬 막바지가 돼가니까 갑자기 뒷심이 딸리고 있어요. 네. 그 잠깐 약간 홍보를 하자면 음, 다음 학기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어, 아마 제가 인공지능 학과에서는 과목을 두 개를 맡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뭐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야 개강을 하겠죠? 근데 하나는 신호 처리, 신호와 머신러닝이었나? 신호 처리? 다른 하나는 강화학습입니다. 근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미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 오시는 교수님이 맡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한 상황이고,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했던 전공하고 좀 관련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좀 생체 신호를 위주로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신호 처리라는 또 그 뭐야 수업이 있거든요. 뭐 전기과 같은 데서 학부나 대학원 수업으로 뭐 시그널 프로세싱,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아니면은 뭐 랜덤 프로세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거랑 머신러닝이랑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요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강화학습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좀 강화학습이 또 머신러닝 다음으로 약간 대학원 수업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랜드마크 같은 수업이잖아요. 근데 좀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제가 또 막 전공을 한 내용은 아니어서 아마 이거 맡게 되면은 겨울에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욕심이 나요, 사실. 저는 강화학습, 특히 로보틱스를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에서 강화학습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수업 맡게 되면은 좀 이번 기회에 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렇게 두 개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컴퓨터 비전 수업은 이제 좀 끝나가긴 하는데, 뭐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전적인 내용을 다룬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 2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다음에도 제가 맡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뭐랄까요. 요즘 하는 거? 그런 거 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좀 많이 추가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할게요. 네. 오늘 그냥 간단하게 피팅하고 매칭하는 거를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매칭으로는 그래도 매칭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뺐는데 그거를 좀 할 걸 그랬네. 음, 네. 오늘 내용은 주로 아웃라이어 핸들링 하는 내용으로 뭐 로버스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 난사, 그리고 호프 변환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는. 다 그냥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매칭으로 조금 빼놨는데 결국에 나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템플릿 매칭이라던가 뭐 ICP 이거 풀어서 쓰면은 이터러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뭐의 약자지? 요런 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네, 이터러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맞네요. 요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다. 어, 뭐 병철 씨 여기 계시긴 하지만 이제 제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 연구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마 위치는 신공학관 10층이 될 것 같고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자주 특히 김지희 교수님 연구실은 우리 같은 학과이기도 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공지능학과 참여하시는 뭐 정진우 교수님이나 뭐 다른 교수님들도 자주 놀러 오세요. 아직은 텅텅 비어 있어요. 컴퓨터가 빨리 안 오네.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수업이. 그리고 슬슬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날짜는 미리 픽스를 해놨었죠. 12월 8일. 왜요? 왜 헐이에요? 왜요? 한 주 더 할까요? 그러게요. 제가 요즘 약간 근데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요새 왜 이렇게 기분이 막 울적하지? 아, 하여튼, 그래요. 파티? 웬 파티? 정말 안 그래도 김치희 교수님이랑 오늘 좀 뭐 과제 관련해서 회의했는데, 원래 정보과학회 학회하잖아요, 12월에. 그때 원래 인공지능학과 다 같이 가가지고 약간 MT 느낌을 내시려고 했었나 봐요. 다 같이 학회 가서 스키장에서 하니까.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1.5단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정보과학회가 온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여튼 김지희 교수님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이제 학과에서 다 같이 하여튼 뭐 그럴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근데 우리 학과 한번 막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종강 파티? 무슨 강의에서도 종강 파티를 해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두 번 남았어요. 그렇고 그럼 조만간 또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해야겠네요.
너무 좀 빨리 끝나나? 12월 8일이면? 제가 15주라고 들어서 15주 맞춰서 했는데, 그래도 뭐 빨리 하면 좋지 않아요? 뭔가? 네,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수업 1시간 할라나? 한두 시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 피팅을 조금 했었죠. 디멘셔널 리덕션 마무리하는 거 조금 했었고, 이제 피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뤄보셨을 것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왔었고, 그리고 웨이트를 줘서 하는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토탈 리스트 스퀘어 했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컴퓨터 비전에서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피처의 위치 같은 거겠죠? 라든가 뭐 엣지나 코너나 뭐 이런 것들이 2차원 상에서 분포가 돼 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나 주황색을 찾는 걸 이제 피팅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근데 특히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픽셀 레벨에서 막 분포를 하잖아요, 피처가. 그러다 보니까 그좀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피팅을 하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죠. 좀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에서 막 짜글짜글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분포들이 있을 뿐더러 이제 막 피처 디텍션 같은 거 해도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막 되게 다른 데서도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이다나 뎁스 같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뭐 되게 뭐 레인지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뭐 간단하게 평면이 있다고 해볼 때 그게 딱 매끈하게 평면 값이 나오지 않잖아요. 막 자글자글자글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그런 형태의 정보만 생각해 봐도 하여튼 어쨌든 결론은 좀 매끄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어떤 피팅 그런 게 좀 실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네. 조금 오래된 토픽이긴 한 것 같아요. 란삭이라는 이 뭐 호프 트랜스폼 이런 거 저 대학원 전연차 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건데 뭐 요새도 아직은 많이 쓰긴 쓰나 보더라고요. 네, 특히 뭐 자율주행 할 때만 해도 뭐 간단하게는 뭐 차선 같은 거 디텍션 한다 해도 뭐 아웃라이어 다루는 게 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할 테니까 거기에 핵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요거 세 개를 다루고 끝낼 겁니다. 네, 그쵸. 갈게요. 그래서 크게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랑 뭐 란삭이랑 호프 변환 요거 세 개 보고 뭐 간단하게 파이썬 손으로 직접 구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 쓴 거 예제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 보고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수업에 사람들 많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면은 핵심이 뭐냐면 어 리스트 스퀘어를 쓰긴 쓸 건데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웨이트를 페널티라는 걸 이용해서. 네. 요약하면은 거의 이게 다예요. 네. 뭐, 뭐 그냥 쭉 읽어보면은 데이터의 에러라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참값이 존재한다 하면은 거기에 보통
뭐 화이트 노이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창값을 기준으로 뭐 미니 제로이고 어떤 시그마를 갖는 애디티브 화이트 노이즈 요런 거를 요런 형태로 보통 데이터의 에러는 이렇게 나타나죠. 뭐 어떤 센서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딱 뭐 크기가 10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센서로 쟤들 딱 10.0000이 나오진 않죠. 딱 10을 뭔가 평균으로 해서 짜글짜글하게 조금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노이즈가 있을 텐데 아웃라이어는 조금 특성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되게 다른 데서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걸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값이 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의 뭐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게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퀘어가 아웃라이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이 그림만 봐도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여기 이런 부분에 존재를 하면은 얘로 인해서 유도되는 에러가 되게 크죠. 기본적으로 에러가 그냥 스퀘어 썸 에러로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값들의 에러에 비해서 저 아웃라이어로 유도가 되는 에러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확 치우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 이 주황색 피팅처럼. 근데 저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채로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라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인라이어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피팅이 아마 잘 나오게 될 거죠. 그러니까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에서 결국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하이 에러 이게 결국은 아웃라이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웃라이어에 대한 이펙트를 줄여보겠다. 약간 제한을 해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어렵게 썼는데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아, 일단 여기서 봅시다. U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에러를 말하는 거예요. 내지는 리지듀얼.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뭐 인풋 X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만약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랑 이제 참값 사이의 에러 같은 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에러겠죠. 리지듀얼.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도 요게 나왔네요. 네. 여기서 주어진 P는 파라미터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모델의 파라미터.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A랑 바이어스 B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M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쓸 건데 이게 원래 우리가 쓰는 요 리지듀얼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다가 로라는 함수를 하나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요 로가 뭐냐면 페널티 펑션이에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페널티 펑션이라는 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페널티 펑션 자체는 세타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케일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예요. 예를 들면은 세타가 1일 때 페널티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적을 때는 당연히 같이 적은데 에러가 커진다고 해서 그 크기가 그냥 무한정 내지는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 함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아까 리듀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리지듀얼의 크기를 제한을 했죠. 원래 그냥 스퀘어드 썸 에러라고 하면은 에러가 크면 큰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X축 에러 내지는 리지듀얼에 대해서 이 페널티 펑션을 취한 값이 한 차례 깎였죠. 제한을 뒀죠. 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돼서 1로 줄어있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이제 그 리지듀얼이 반영되는 어떤 범위도 조절이 된다 이거죠. 뭐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페널티 펑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적당히 지수 같은 걸 활용을 하겠죠. 생각해 보면은 약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러에다가 지수를 잘 취해가지고 뭐 뒤집은 형태로 할 겁니다. 뭐 스케일 파라미터가 커지면은 더 넓은 범위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근데 세타랑 상관없이 이제 큰 값은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어심프토틱하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무한대로 날아갈 때는 제한이 되죠. 세타가 아무리 커져도. 그러니까 결국 세타를 통해서 우리는 조절을 할 건데 뭐 세타랑 상관없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에러를 제한할 거다. 그런 얘기죠. 이 그래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운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세타 꼴에 대해서 뭐 달라지겠죠. 하여튼 우리는 그런 페널티 펑션을 거친 리지듀얼에 대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M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오브젝티브를 바꾸겠다는 거고 걔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구할 텐데 그때 이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쓰겠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물을 좀만 한 모금 할게요. 그래서 로버스트 리스트 스퀘어 대지는 아까 말했듯이 뭐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을 활용한 리스트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눠서 보여줄 건데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일단 맨 처음에 우리 페널티 펑션에 대한 스케일을 일단 정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피팅을 해요.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여기 나온 이 초록색 값들이 리지듀얼이라고 하면은 요거에다가 페널티를 취해 보겠죠. 그쵸. 리지듀얼도 구해보고 요 다음 과정이 안 나왔네. 왜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까요? 여기 페널티도 추가가 돼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겠죠. 이렇게 한 번 구했죠. 어떤 이니셜 리절트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웨이트를 뭘 기준으로 주냐? 리지듀얼의 페널티를 기준으로 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풀면 됩니다. 그때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가 뭐냐면은 각 샘플에다가 웨이트를 준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그냥 리스트 스퀘어를 풀었다고 하면은 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되게 되게 크게 반영이 됐을 텐데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한 웨이트를 줌으로써 원래 아웃라이어에 들어가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웨이트를 준다고는 하지만 적은 웨이트를 주겠죠. 아웃라이어한테. 그쵸? 상대적으로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비교했을 때 인라이어는 별 변함 없이 비슷한 에러로 작용할 텐데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된 값으로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영향력을 줄이는 거죠. 아웃라이어의 영향력. 그렇게 해서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또 피팅을 수행을 해라. 이거죠. 언제까지? 솔루션이 컨버지 할 때까지 이터러티브하게 구해라. 그러니까 피팅을 해서 구한 다음에 리지듀얼의 페널티를 구해보고 요거를 다시 웨이티드 피팅을 하고 요런 방법이 보통 이터러티브 방법이죠. 업데이트 한 걸로 반영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반복을 해서 수렴을 할 때까지 하면은 결국 요런 식으로 컨버지가 된다 이거죠. 원래 맨 처음에는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아웃라이어에 영향이 많았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요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그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덜 반영이 된 피팅이 이루어지겠죠. 네. 요겁니다. 요걸로 끝이에요. 첫 번째 토픽. 끝. 로버스트 리스트 스퀘어 끝났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 5분까지만 쉴게요. 잠깐 녹화 정지할게요. 수다를 떨다. 살면서 되게 해보는 경험 중에 진짜 그 뭐랄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총합으로 이게 쭉 서열을 따져보면은 제 생각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출산입니다. 원탑입니다. 원탑. 잽이 안 돼. 다른 경험은 정말 잽이 안 돼요. 여기 막 넘사벽이 한참 있어요. 내 생각에. 그리고 뭐 결혼, 뭐 박사 졸업, 뭐 이런 게 있겠죠. 출산은 진짜 보통 아빠들이 이제 엄마가 출산을 할 때 같이 분만실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요. 아,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남자는 진짜 무쓸모하다. 맞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호흡법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진통 올 때 막 호흡 연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냥 처음에만 잠깐 그렇지, 이제 진짜 제대로 진통 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진짜 짜증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고, 진짜,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가원 씨 질문부터 해볼게요. 가원 씨 질문 대답하는 김에 저번에 설명하려다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줄게요. 이거 스펠링이 뭐지? 프로베니어스 놈인데? 요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매트릭스 놈. 요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놈을 정의를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냥 벡터의 크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세컨드 놈 내지는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나요? 약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세컨드 놈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벡터의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퍼티만 만족하면은 다 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뭐 원놈, 일반적으로는 뭐 P놈, 뭐 인피닛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 들어보셨어요? 결국 조금 정의는 약간 다르게 되지만 어쨌든 다 각각의 방법으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중요하게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벡터에도 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매트릭스에도 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매트릭스의 어떤 크기, 스칼라로 정의되는 매트릭스에도 놈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사실 전 여러 가지까지는 모르고 딱 하나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비니어스 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제 놈 벡터처럼 이렇게 쓰는데 프로비니어스 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로 쓰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뭐랑 같냐면 맥스라고 쓸게요, 그냥. A의 싱귤러 밸류 중에 제일 큰 값이 매트릭스의 프로비니어스 놈에 해당이 돼요.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요거 요게 약간 매트릭스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인풋 벡터의 크기 분에 이제 주어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변환을 한 아웃풋 벡터의 크기 이런 걸 정의하면은 요게 매트릭스의 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법 놈이라는 그런 인투이션에도 부합이 할 것 같죠. 그쵸? 근데 만약에 x가 유닛 벡터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은 x는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ax의 크기는요. ax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작은 싱귤러 밸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제일 제일 작은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뭐 그냥 k라고 쓸게요. 요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돼요. 요 관계가 어디서 오냐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결국 이거예요. 그냥 A라는 행렬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고 바뀌는 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은 V라는 행렬에 V1부터 뭐 VK까지 이제 뭐 K는 랭크가 되겠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요 1부터 K까지 이 순서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매트릭스는 크기 순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뭐 U도 그렇고 V도 그렇고 전부 다 유닛 벡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라는 행렬에다가 V1을 넣으면은 시그마 1, U1이 나오잖아요. 요때가 요 경우에 해당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가 제일 큰 방향에 해당하는 V 방향으로 딱 넣으면은 조금만 더 풀었을게요. V1을 하게 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V1이 되잖아요. 근데 요 V 트랜스포즈 V1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냥 10000 나오잖아요. 그쵸? 다 오소고나라고 첫 번째 거에만 1이 나올 거니까 결국 이거 다 전개하면은 시그마 1 U1만 나와요. 그리고 그때일 때가 제일 스케일이 큰 보통 싱귤러 밸류 값으로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돼요? 가원 씨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돼요? 어디가 이해 안 돼요? 연두색 이해 안 돼요? 연두색 자세하게 써볼게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나? 연두색으로 다시 써볼게요. A V1을 풀었으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V1이거든요. 요거 풀었으면은 U1, U2, UK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헷 다 쓸게요. 헷 여기 V1 트랜스포즈 V1, V2 트랜스포즈 V1 해서 VK 트랜스포즈 V1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V 트랜스포즈 V1이죠. 근데 요 부분만 계산해 보면은 이거 1000 이렇게 나와요. 왜겠어요? 요거 때문에잖아요. V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내적하면은 항상 오소고널 하니까 0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했을 때는 1이 나오는 유닛 벡터잖아요. 그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1, 여기 10000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요 1에 해당하는 게 요 시그마 1,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U1, U2, UK, 시그마 1, 0000 이렇게 나와요. 요 앞에 두 번째 것까지 곱하면. 그러면 결국 살아남는 게 뭐냐? 시그마 1, U1만 남아요. 이러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결국 SVD는 결국 어떤 주어진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V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로 다 내적을 한 다음에 시그마로 스케일링 해서 다시 U로 스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클 때는 요거고 제일 작을 때는 뭐냐면 VK일 때가 제일 작아져요. 그쵸? 요거죠. VK라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럼 벡터. 그쵸? 00001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K배를 여기 V가 아니구나. UK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의 이니퀄리티는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 이 2번의 이니퀄리티는 여기서 나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AX를 생각해 보면은 X라는 게 결국 뭐 V1, V2, V3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V1 트랜스포즈 X, 여기 뭐 V2 트랜스포즈 X, V3 트랜스포즈 X, 뭐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V의 컬럼 벡터들을 이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X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 X의 U1. 그러니까 얘는 얘로 바뀌죠. 요 베이시스의 V 대신에 U로 바뀌고 요 앞에 있는 텀에는 시그마 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2 V2 트랜스포즈 X의 U2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K VK 트랜스포즈 X의 U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일 때가 제일 크게 변환될 때죠. 순수하게 V1 컴포넌트만 갖고 있어야 X가 제일 크게 바뀔 거고 반대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V1만 갖고 있을 때가 제일 큰 거고 제일 작게 변환될 때는 VK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X의 크기는 만약에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부터 시그마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앵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정의한 매트릭스의 놈 같은 경우에는 싱글러 밸류의 맥시멈 밸류가 나오고 얘를 A의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난 슬라이드에서 그러면은 요 옵티말 문제에 대해서 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푼 세타 햇은 VK죠. 네. 뭐 더 구할 것도 없죠. 넘어갈게요. 질문해준 덕분에 저번에 수업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하고 넘어간 걸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비니어스 놈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도 갑니다. 란삭 갑니다. 란삭. 이거 생각보다 2시간 채우겠는데? 맨날 수업 짧게 한다고 했다가 2시간씩 맨날 꼬박꼬박 오버하죠. 란삭은 뭐의 약자냐면은 란삭입니다. 랜덤 샘플 컨센서스. 요거 나 이거 뜻 잘 모르는데. 이거 무슨 이 뜻이 뭘까요? 인구 주택 총 조사할 때 컨센서스라는 말 쓰지 않나? 뭐래? 합의? 일치 뭐 이런 거래요. 하여튼 란삭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 좀 뭐라 해야 되지? 휴리스틱이란 말을 써야 되나? 써도 되나? 좀 약간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는 그런 방법이에요. 랜덤으로 막 뭘 뿌려가지고 막 뭘 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터러티브해요. 왜냐하면은 랜덤으로 뭔가 가설을 세워보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아웃라이어가 잘 날아간 경우를 선택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란삭. 네. 그래서 뭐 라지 넘버 오브 아웃라이어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란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랜덤으로 막 뿌리는 거를 막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타임이 줄어든다는 말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 트레이닝하는 샘플의 수를 줄여서 그런가? 모르겠네. 뭐 일종의 보팅을 하는 느낌도 들어가요.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아웃라이어가 적어야 돼요. 아웃라이어가 인라이어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란삭이 작동이 좀 어려워져요. 그거는 뒤에서 보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좀 반대되는 얘기죠. 미싱 데이터를 허용을 못해요, 잘. 좀 같은 맥락이죠. 아웃라이어도,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미싱 데이터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적당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란삭까지 하고 또 잠깐만 쉽시다. 란삭 총 8단계인데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만약에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요런 애들이 아웃라이어였으면 좋겠잖아요. 모르죠. 뭐 보기 나름이지만. 그리고 뭐 인라이어는 요런 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거를 란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랜덤리 셀렉트 미니멀 서브셋 오브 포인트 요 미니멀 서브셋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돌릴 거예요. 아,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너무 머신러닝이구나. 피팅을 돌릴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2개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요 데이터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뽑았어요. 얘랑 얘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걔를 가지고 일단 피팅을 수행을 해요. 어떤 하이포시시스, 그 어떤 가설, 우리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피팅을 한번 해봐요. 그쵸?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어요. 뭐랄까요? 아까 뒤에서 무슨 말 쓰는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바운더리란 말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디스턴스 스레시홀드라고 하네요. 그거를 여기서 씁시다. 미리 정의된 스레시홀드 안에 몇 개의 샘플이 들어오나 평가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랄까요? 경계 안으로 들어온 샘플 수죠. 뭐분의 뭐 전체 데이터, 전체 샘플 수분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샘플 수를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거를 뭘 하겠어요? 반복을 하겠죠. 요 과정을 반복합니다. 리핏, 하이포, 하이포시사이징 앤 테스팅 프로시저. 그러니까 랜덤으로 서브셋 뽑는 거랑 피팅을 한 다음에 이제 레이쇼를 보는 거. 요거를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레이쇼들을 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7개가 들어왔죠? 어차피 전체 샘플은 고정이 돼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몇 개냐? 아, 세야 돼? 아홉, 열, 열다섯, 뭐 한 22개? 더 많이 들어왔죠?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뭐겠어요? 아웃라이어를 잘 날린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한 것 중에 여기는 완전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됐네. 막 반복을 해서 뭘 고른다? 레이쇼가 제일 높은 걸 고른다. 이러면 란사 끝났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뽑은 다음에 경계 안에 들어온 데이터는 다 세야죠. 그쵸? 경계 안에서 랜덤으로 뽑으면 안 되죠. 경계 안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거를 뽑는 건 랜덤이에요. 초록색은 다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를 날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너무 좀 반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쵸?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려요. 좀 걸리는 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 뭐 또 그런 거 개선하려고 또 뭐 여러 가지 란삭에 또 개선된 버전이 있겠죠?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란삭으로 하면은 요거 파이썬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날아간, 란삭에서 자동으로 날아간 샘플이 뭐다? 요런 애들이 날아간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로 리그레션 피팅할 때랑 이제 란삭 써서 피팅할 때랑 아웃라이어의 효과가 요거는 아예 배제를 하겠죠. 아웃라이어가 완전 배제되고 이제 인라이어라고 판단된 애들만 가지고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나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란삭을 돌리려면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피팅을 하려면 샘플이 몇 개가 필요하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최대 몇 번까지 돌릴 거냐 그죠 랜덤으로 하는 그 과정을 얼마나 반복을 할 거냐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도 이거 여기에 숨은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전체 레이쇼랑 이제 뭐 그니까 아웃라이어의 레이쇼랑 뭐라 해야 되지? 뭐더라? 나 이거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그쵸 뭐 아웃라이어의 레이쇼 2랑 노이즈 프리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프로버빌리티 그런 E랑 S랑 N이랑 P 사이의 좀 관계를 그냥 확률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턴스 스레시홀드 델타가 필요를 하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종류 조건이죠 한 인라이어 몇 프로 정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멈출 거냐 뭐 그런 걸 정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요거까지 보고 또 잠깐 쉴게요 그죠 심플하고 제네럴하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통째로 란삭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꽤 프랙티컬하게는 잘 돼요 잘 되겠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정교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여러 번 돌려봐서 잘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잘 나오긴 잘 나와요 근데 문제도 많죠 파라미터도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을 때는 잘 동작을 안 하죠 그쵸 이터레이션도 많아질 거고 수렴도 잘 안 하고 네 이건 또 뭐야 뭐 요런 거 미니멈 넘버 오브 샘플에 대해서 이니셜 이거 나 잘 모르겠어 이거까지는 사실 요것도 문제예요 글로벌하게 옵티멀한 솔루션 개런티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히트치고 있습니다 란삭은 거의 어지간하면은 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란삭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40분까지만 쉽시다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뭐 호프 변환 뭐 한 4페이지 하고 그냥 뭐 파이썬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은 끝날 겁니다
아, 근데 수업 2번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아, 다음 학기는 진짜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지. 이번 학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녹화됐나? 아, 녹화되네요.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나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무슨 얘기 할라 했지? 아, 모르겠다. 할게요. 호프 변화는 약간, 음, 라인 디텍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왜 이래? 이것도 들렸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은, 음, 호프 변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안 할게요. 이게 뭐, 하면은 뭐,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미지 스페이스랑 파라미터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여기 원래 이미지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피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니어 피팅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다가 그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일종의 약간 히스토그램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X축에는 뭐 기울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뭐 바이어스? 아, 절편, 뭐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우리가 피팅을 되게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다양하게 피팅을 수행해서 나오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들을 파라미터 스페이스에다가 다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미지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본 게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 아, 이거를 강의 자료에 넣을 걸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얘만 들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2개가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봐봐요. 그레이스케일로. 그런 경우에 얘를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울기라고 합시다. 여기 절편이라고 하고. 좀 정확하게 찍어볼까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2개가 찍히겠죠. 이해가 돼요? 아마 요 점 같은 경우에 요 라이 세그먼트에 해당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약간 큐리의 변환의 직선 버전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만약에 여기에 약간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좀 또렷하진 않지만 여기 점 주변으로 약간 분포가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그 라인 피팅이 딱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뭐야 그 노이즈들 때문에 기울기가 약간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요거를 이제 컬러의 인텐지티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으면은 딱 또렷하게 나타나는 인텐지티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그거 주변으로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건데 약간 사이너소이덜하게 코사인이나 사인 형태로 나타나는 약간 그런 물결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텐지티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 이 호프 변환된 결과에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이미지가 이제 그 각각의 라인 세그먼트, 이미지 상의 라인 세그먼트랑 약간 대응이 된다는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요런 겁니다. 호프 트랜스폼은. 너무 뭉뚱그렸나? 결국 여기에 나오는 그림도 뭐냐면은 어떤 여기 왼쪽에 주어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팅이 막 가능하겠죠. 뭐 전부 다까지는 나타내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그런 피팅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분포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딱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인텐지티가 결국 뭐에 해당이 되냐면 요 라인 세그먼트 하나에 해당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뭐 요거를 뭐라 해야 되지? 파라미터 스페이스 자체를 이제 뭐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서 요런 기울기가 있을 때 뭘 쓰더라? 세타 쓰나? 세타랑 롤을 쓰나요? 그래서 앵글 세타랑 디스턴스 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세타랑 롤을 통해서 이제 호프 변환의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표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사이너소이달하게 나타나는 요런 애들이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는 원래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강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안 다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호프 변환 자체가 이제 아웃라이어가 관련이 되는 이유는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런 히스토그램처럼 인텐지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렷한 라인 세그먼트를 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상대적으로 약한 분포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리고 또 라인 디텍션이랑도 또 관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큐리의 변환이 이미지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나타냈다면은 이제 호프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안에 라인 세그먼트의 분포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로 방향으로는 기울기인 면에서 세로 방향으로는 이제 절편이 달라지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 디텍션을 할 때도 호프 변환을 쓰긴 씁니다. 네. 프로시저 뭐 자세하게는 알 건데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돼요. 사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도 우리가 그 구간을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0점짜리의 뭐 점수의 분포가 있으면은 이걸 10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5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쪼개진 구간 안에서 우리가 카운트를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타이즈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기울기를 얼마나 잘게 쪼개서 볼 건지 아니면 뭐 절편을 얼마나 잘게 쪼개서 볼 건지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럼 각각의 구간에서의 그런 카운트가 일어나니까 아까처럼 컬러의 인텐지티로 표현이 됐잖아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맨 처음에 약간 보팅을 한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 그거죠. 이치 피처 포인트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텐지티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 어떤 히스토그램이다. 뭐 그런 내용. 그쵸. 그리고 만약에 뭐 라인 디텍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인텐지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 구간을 찾으면은
그때의 기울기나 절편값을 통해서 이 전체 이미지의 라인 세그먼트들의 뭐 그런 거를 결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이썬에서 그냥 예제 코드 하나 돌린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요거를 호프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높은 값들만 다시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요런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 지금 이 그림 안에 많은 그런 라인 세그멘트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 시작할 때 이제 요런 걸 통해서 뭐 3D 리컨스트럭션이라더니 뭐 약간 지오메트리 정보, 뭐 베니싱 포인트 그런 거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호프 변환이 직접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실점이 존재를 하는 것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요 그림을 보면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뭐 점들이 어떻게 찍힐 건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가로선들의 이 집합이 어느 구간에서 약간 분포를 나타낼 거고 또 요렇게 내 가로선이라고 했나요? 세로선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애들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뭐 하여튼 어딘가에 약간 분포를 나타내겠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런 겁니다. 이 호프 변환 끝났어요. 뭐 어썸션이 있고 뭐 그렇게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어썸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결국 라인을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의 분포를 살펴보는 거니까 일단 로컬하지도 않고 좀 그 라인 세그먼트 자체를 찾는 거다 보니까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멀티플 인스턴스, 뭐 여러 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디텍트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약간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인텐지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준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그 아까 파라미터 스페이스 자체를 디스크리타이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자체에도 여기 나오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2D에서까지는 할 만한데 2D보다 커지면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 고르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오늘 수업은 일단 수업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파이썬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파이썬으로 갑시다. 파이썬으로 갑시다. 잠시만요. 파이썬 보면은 요거 사실 뭐 대단한 그거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그젬플인데 이제 앞으로 손맛을 좀 줄인다 했죠. 손맛을 좀 줄였습니다. 보이시죠? 잘? 하나 더 확대해볼까? 그래서 리그레션의 데이터셋 생성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는 랜덤의 노멀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옛날에는 뭐 랜덤의 랜드 n 이런 거 가지고 생성했었는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라이어를 포함한
결과가 있겠죠. 여기 다 주석도 잘 달려있네. 란삭도 여기 리니어 모델이라는 요런 라이브러리를 썼죠. 여기에 그냥 란삭이라는 핸들 생성해서 피팅을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네요. 그 마스크도 생성하죠. 인라이어랑 인라이어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아웃라이어라고 하고, 이제 새로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 만들었겠죠. 뭐 레인지 써가지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부분입니다. 인라이어는 옐로우 그린, 여기 요거죠. 아웃라이어는 요 금색, 그리고 이제 그냥 리니어 피팅한 값이랑 란삭으로 리니어 피팅한 값을 두 개를 그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요겁니다. 요 코드까지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숙제 없으니까. 그리고 호프 변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 이것도 손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CV2 라이브러리를 그냥 바로 써서 여기 캐니 엣지 디텍터도 바로 사용을 했고, 여기 호프 트랜스폼을 가지고 라인 디텍션 하는 거 바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샘플 코드입니다. 여기 로우하고 세타 나오는 거 보죠. 원래 그 호프 변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겁니다. 원래 호프 변환 하면은 뭐 로랑 세타라는 어떤 걸 주고 그거를 그냥 이제 이미지 상에서 라인으로 바꾸려고 이제 약간 변환을 하는 과정이 여기 약간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뭐 스레시홀드 잡고, 그러니까 호프 변환 한 거에서 그 피크들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요런 이미지에서 그냥 라인 뽑혀서 나온 라인들도 자동으로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화면 공유를 마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짧았죠? 우리 이제 수업 2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